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공동 위협이 생기면 즉각 협의에 나서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연 1회 이상 정상회의를 열고 합동 방어 훈련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장악 개입 의혹과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녀의 일부 의혹을 시인하면서도 피해가 부풀려졌다고 반발했습니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범이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주변을 배회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범행 도구를 4개월 전에 사는 등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합쳐 다음 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이 농가의 고충 등을 고려해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상부는 단단하게 결속해야 our tribal cooperation will stay.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사상 처음 별도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삼국 정상은 공동 위협이 생기면 즉각 협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6시간을 머물며 한미일, 한일 회담을 잇따라 진행했고 삼국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먼저 한미일 정상회의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캠프 데이비드에 외국 정상을 초대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일 정상은 하늘색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다소 편한 차림으로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새 정상은 공개 모두 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모였고 삼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새 역사다 이런 키워드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유가 위협받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삼국은 단단하게 결속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삼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첫 일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 국빈 방문 이후 넉 달 만입니다. 두 정상은 산책 15분에 회담 22분, 40분 가까이 함께하며 워싱턴 선언으로 약속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삼국 공동 오찬을 한 뒤 기시다 총리와 별도의 한일 회담도 진행했는데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해외 일정이었던 지난해 6월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무려 4년 9개월 만에 열린 삼국 회담이 캄보디아 프놈펜과 일본 히로시마를 거쳐 미국 워싱턴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점을 찍은 모양새입니다. 삼국 정상이 회의를 마친 뒤 함께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죠? 네, 모두 세 가지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또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입니다. 공동 위협에 대한 신속한 협의가 핵심 내용인데요. 한미일의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이나 도발, 위협이 생기면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된 메시지와 함께 대응 조치를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가 정권에 따라 냉탕과 온탕으로 가면서 삼국 안보 협력 역시 냉각기가 있었는데 지난 3월 한일 관계 정상화에 이어 이번엔 삼국의 틀을 제도화, 명문화해서 거스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공동 성명격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포괄적 협력 방안이 총망라됐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향후 견지해야 할 원칙들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열고 삼국 국가안보실장과 외교, 국방, 산업장관끼리도 매년 회의를 열기로 약속했습니다. 영내 평화와 관련해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도 눈여겨볼 점인데요.
삼국 정상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삼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일의 끈끈한 협력, 진화한 밀착 행보를 대내외에 공표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6시간 이상 머문 윤 대통령은 이로써 모든 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밤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미국 언론도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역사적 의미를 부각하며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 개선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새로운 차원의 한미일 관계 시작을 주목했습니다. 이번에 워싱턴 특파원 연결합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에선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어떤 부분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까? 네, 역시 안보 이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위기 상황 시 서로 협의를 약속하기로 한 부분을 특히 강조하면서 한미일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핵심 내용이라고 부각했습니다. 세 나라 안보 환경이 서로 연결돼 있어 셋 중 어느 한 곳에 대한 위협은 세 나라 모두에게 위협이 된다고도 밝혔습니다. 공동 성명에 중국을 직접 겨냥하진 않았지만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한일 두 나라가 서로 안보 동맹이 아니라는 점을 의식한 듯 이번 합의가 정식 동맹 조약이나 집단 안보 체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네, 안보 못지않게 경제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삼국 정상회의 테이블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른쪽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왼쪽에는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을 앉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격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외교 안보와 함께 경제 기술 협력이 중요한 한 축이라는 점을 나타낸 겁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급망 교란이 일어날 경우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점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부품 부족으로 공급 위기를 겪지 않도록 세 나라 가운데 한 곳이라도 이상이 감지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겁니다. 또 성명에는 지난 5월 G7 회의 때 들어갔던 경제적 강압에 맞선다는 표현을 넣어서 중국의 경제 기술 무기화를 사실상 겨냥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반도체 핵심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했는데 여기에도 세 나라가 함께 대응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정상회의가 바이든의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와 국제 외교의 균형을 찾는 시험 무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대표되는 바이든의 경제 정책이 한국과 일본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득하는지가 관건이 될 거라는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이번 정상회의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 정상의 처음 만남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나란히 오솔길을 걸어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 관계 개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일 두 정상의 정치적 용기 덕분에 이번 정상회의가 가능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개선된 한일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된 배경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위협이 더욱 부각됐다는 점을 신문은 꼽았습니다. CNN도 북한 도발 강도가 높아지고 중국의 군사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한미일 세 나라 협력이 가속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번에 회의 장소가 이 캠프 데이비드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백악관이 아닌 캠프 데이비드에서 해외 정상을 맞이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별장에 초대할 정도로 한일 정상과의 관계가 각별하다는 점을 부각한 겁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도 캠프 데이비드는 과거 역사적인 회담 장소였다며 같은 곳에서 이뤄진 중동 평화협정과 세계 2차 대전 종식 계획 수립만큼이나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도 중요한
의미를 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캠프 데이비드가 한미일 삼국이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증진하고 영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 역사적 장소로 기억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이번엔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 외에 언론장악 개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방송정책의 책임자로서 적합한지를 놓고 치열한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먼저 언론사 통제 방안 등을 다룬 MB정부 당시 국정원 문건을 꺼내들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자 홍보수석이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 개입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국정원부터 받은 문건입니다. 보고받거나 요청했던 문건들이 한 30여 건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은 관련돼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고, 그런 보고서를 처음에 한두 번 가져오길래 제가 갖고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때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빼려고 언론사에 전화했다는 지적 역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화하신 건 본인이 하셨죠? 아내분 토지 네.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입사 동기이고. 네, 근데 기사가 결국 그게 나갔습니다. 신문이 다만 친정부 성향 언론인들에게 대통령 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VIP 전화 격려 대상 문건 관련 질문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바꿔준 적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건 나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격려 전화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현장에서 바꿔드린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방송 패널 교체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새로 불거졌는데, 아침 방송 진행자 교체를 요청을 하셨더만요. MB를 비판했기 때문에 진행자 바꾸라 이랬었어요. 여당은 언론 지형 자체가 문제라며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공공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편성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는데, 저희는 정권의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 문건 등을 바탕으로 방송장악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공세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 당연한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가짜 뉴스 이렇게 통칭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둡니까? 이거 잘못 안 거니까 바로 잡아달라고. 여당은 청문회를 진행하는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까지 나서 이 후보자야말로 방송 환경을 공정하게 만들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서 정말 공정하게 방송과 통신 환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언론 장악이 우려된다는 야당과 좌편향 방송을 바로잡을 적임자란 여당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과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이 후보자는 일부 학폭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피해가 부풀려졌다며 세상에 100% 진실이 어디 있느냐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또 배우자가 생활기록부 삭제를 요구했다는 담임교사 주장에 대해선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화두는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이 일부는 사실이라고 시인했습니다. 폭력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일부 있었겠죠. 하지만 일방적 가해는 아니고 이미 화해했다며 피해 사실이 부풀려졌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후보자는 피해 학생들이 진술서의 서명 날인을 거부한 만큼 공식 진술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답변이 거짓이며 사퇴할 용의까지 있다며 세상에 100% 진실이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100% 진실, 100% 거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후 청문회 진행 과정에선 화해와 용서 의사를 확인한 건 피해자 일부뿐이라고 시인했습니다. 4명 다는 아니고 그중에 1명은 지금 연락이 완전 두절돼서 안 되고 있고요. 또 1명은 직접 친한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입장문을 낸 그 사람을 통해서 학폭위를 왜 열지 않았는지를 놓고도 일관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의 폭행 정도가 학폭위를 열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다가 학폭위를 열어서 처벌을 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고
학교에서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학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엔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서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제도가 막 시행이 됐던 초기였기 때문에 그 학폭위를 구성한다고 하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이 후보자 부인이 아들의 생활 기록부를 고쳐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 부인이 2차례 이상 전화해 아들의 지각 기록을 빼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담임 교사의 주장입니다. 학부모님께서 생기부의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으나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오픈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동관 후보 부인이 예를 들면 아들 지각한 것 같고 학폭위에 기재되지 좀 삭제해달라 담임 교사한테 막 얘기합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앞서 YTN 취재에 응한 당시 하나고 교사들은 이 후보자들이 저지른 학교 폭력은 전학 처분이 필요한 수준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아들에게 10번 이상 물어본 결과 피해 진술서 내용 상당수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낮에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은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으로 삼을 여성 등산객을 찾아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범행 도구를 4개월 전에 구입하고 CCTV가 없는 곳을 범행 장소로 선정하는 등 계획 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한적한 주택가,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터벅터벅 골목길을 걷는 남성. 대낮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 30대 최 모 씨입니다. 사건 당일 오전 9시 50분쯤 집을 나선 최 씨는 1시간쯤 뒤 공원 둘레길에 도착해 범행 대상을 찾다가 11시 40분쯤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씨는 성폭행하고 싶어 범행했다며 범행 사실과 동기를 모두 자백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금속 재질 둔기 너클과 관련해서도 양손에 착용한 채 피해자를 때린 게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성폭행할 목적으로 넉 달 전 인터넷을 통해 너클을 샀다고 진술한 겁니다. 최 씨는 또 평소 운동하러 자주 다니던 집 근처 공원 둘레길에 CCTV가 없는 점을 노려 범행 장소로 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다 범행을 앞두고 배회한 동선까지 종합하면 최 씨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골랐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하고 마약 정밀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는 받지 않았다는 가족 진술을 확보해 병원 진료 이력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서울 해화역 인근의 골목입니다. 파란색 상의를 입은 60대 남성 A씨가 비틀비틀 걸어 나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남성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깜짝 놀라 뒷걸음칩니다. 그도 그럴 것이 A씨가 손에 든 건 길이 24cm짜리 흉기였습니다. A씨가 밤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대학로와 해화역 인근을 흉기를 지닌 채 배회하는 동안 시민들의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이곳 주변을 30분가량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들어갔고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시 관할 경찰서 당직 인원 40명 가까이가 모두 출동해 A씨를 붙잡으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움을 느꼈죠. 좀 오늘도 불안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 밖에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해 흉기를 갖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피의자가 이동한 경로상에 경찰들이 수색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들이 다시 CCTV를 확인해서
집에서 나올 때 들어갈 때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서 입증을 한 것입니다. A씨는 예전에도 이웃에게 시끄럽다며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고 협박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비슷한 범죄 예고 글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가운데 범죄 예고 지역과 검거 여부를 알려주는 범죄 예고 알림 사이트도 등장했는데요. 이 사이트를 만든 대학생들을 안동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휴대전화에 흉기로 학생들을 위협한 남성이 붙잡혔다는 알람이 울립니다. 날짜와 시간, 출처 등 정보를 입력하자 지도 위에 검거가 완료됐다는 정보가 노출됩니다. 이 사이트는 대학생들이 만든 범죄 예고 알림 사이트 테러레스.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범죄 예고 글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좀 흩어져 있는 기사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출처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라는 취지가 좀 더 있었고, 다른 색깔로 표시된 동그라미로 한눈에 범죄 위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노란색은 예고글이 올라온 지역인데 실제로 발생하면 빨간색으로, 용의자가 검거되면 파란색으로, 허위로 판단되면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누군가 범죄 예고글이 올라왔다는 제보를 하면 팀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출처 등 사실 확인에 나섭니다. 제보해 주신 그런 내용, 그리고 첨부해 주신 기사 자료 같은 것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그 기사 출처와 함께 정보를 지금 업데이트해주는 방식으로. 지난 6일 서비스를 시작한 테러레스는 열흘 동안 누적 이용자 수가 48만 명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테러레스 서비스를 발전시키기보다는 하루빨리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서비스 종료라는 것은 달리 말해서는 이 사태가 종결됐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능력은 이제 한정적이지만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시민분들께 아니면 사회에 공헌할 수 있으면 좋겠다. YTN 안동준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 다음 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3시간 넘게 조사한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서면 진술서를 기초로 다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선택적으로 진술했지만 확인할 내용을 대부분 확인했다며 당장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백현동 사업이 이 대표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 브로커 김인섭 씨의 개입 이후 급진전했다며 이 대표가 김 씨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인허가 특혜 등을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소환 조사가 막 끝난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거론하긴 이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 안팎에선 백현동 사건에 더해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도 나온 만큼 성남FC 의혹과 미래 대장동 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했던 방식이 확실한 신병 확보를 담보할 수 있을 거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검 수사 상황까지 고려하면 정기국회가 열리는 다음 달에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국회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어느 시점에 구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입으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검찰도 수사 일정에 따라 할 일을 할 뿐이라며 회기 중 영장 청구를 꼼수라고 비판한 이 대표를 향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내후 외환에 몰리면서 또다시 플랜 B를 고민할 시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안 갈등에 검찰의 추가 영장 전망까지 내부 분란을 촉발할 악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더 우려되는 건 검찰의 추가 영장보다는 영장 청구 시기입니다.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8월 말 비회기 기간 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없이 영장 심사를 받고 싶지만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회기를 중단할 수 없어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놓고 또 한 차례 극심한 당내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 놓고서도 개파 간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당이 갈수록 분열되겠죠. 이게 이제 검찰 접근을 노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가결을 독려하거나 당론으로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의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 아니겠습니까? 특권이기 때문에 각자의 그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될 문제지. 가결되면 친명계와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부결되면 거듭 방탄의 덫에 갇히며 비명계의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분이 불가피한 진퇴양난의 상황인 겁니다. 그 영장이 혹시 회기 때 이제 청구가 되면 어떻게 좀 입장을 내실 생각이신지요? 체포동의안 동의안 가결도 좀 고려하고 계신가요? 의총에서 결론 내지 못한 혁신안도 개파 갈등의 뇌관입니다. 특히 올드보이 용태론이나 현역 의원 공천 페널티 강화에 비명계 천얘기가 아니냐는 의심과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파를 치기 위한 거라든가 뭐 자기에게 좀 고가운 소리 한 사람들을 치기 위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 용도로 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 구속이 현실화되거나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경우를 대비한 이른바 플랜 B가 다시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플랜 B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당 지도부는 플랜 B의 구체적인 그림을 아직 공개하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질서 있는 퇴진론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방증일 겁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가와 축산업계의 고충 그리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건데 식사비 한도 인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직자 등이 적용받는 선물 가격 규제가 물가 상승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올여름 수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계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계속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계의 고충도 고려했습니다. 지원이 조금 늘고 있다고 하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할 만큼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핵심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올리고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10만 원인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15만 원까지 인상해달라고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명절 선물은 30만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재작년 개정된 청탁금지법에 따라 명절 전후엔 가격 상한이 2배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선물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예술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상품권과 공연 관람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다가오는 추석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해서 관련 업계가 보다 따뜻한 추석이 되도록 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현재 3만 원인 식사비 한도 인상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청탁금지법 취지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규제 완화에 나선 건 그만큼 내수 진작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정청탁 방지라는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료계에서 법적 다툼이 계속돼 왔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도 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내리면서 10년 동안 이어진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A씨는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다는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보건소가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지적했고 결국 2012년 복지부로부터 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자 A씨는 이듬해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뇌파계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뇌전증 등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현대 의료기기로 이를 사용한 진료가 한의사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인지 아닌지가 재판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뇌파계 사용은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한방 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의료기기 제작 방식이 한의학 원리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의사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기기 위해도가 높지 않은 점, 사용하는 데 별도의 임상 경력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소송 제기 10년 만에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사안인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원리 적용과 명백히 무관한지를 따졌을 때 면허 범위 이외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에도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의사단체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강력히 반대해온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료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렇게 뇌파계를 이용한 진료가 허용되자 한의사협회는 과학적인 한방 진료가 가능해졌다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의사협회는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방해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혜웅 기자입니다. 환자에게 머리띠처럼 씌워 뇌파를 측정하는 이 기계가 뇌파계입니다. 환자분, 이거는 뇌파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머리띠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뇌의 전기적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데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치매 등의 환자를 진료할 때 보조기구로 활용합니다. 10여 년 법정 다툼 끝에 뇌파기기 사용을 인정받은 한의계는 과학화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았다며 환영했습니다. 과거 30년 전의 그 한방 의료 행위와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또한 국민들의 의식과 생각이 굉장히 변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따른 그러한 그 정책들이 다시 수립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의학의 발전 과정에서 나온 의료기기를 한의계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국민 건강을 위협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치매나 파킨슨병 등 조기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질병의 경우 자칫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탁과 전문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내가 뇌파를 볼 수 있다, 뇌파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혀 하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결국은 그 파형이나 그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환자분 좋아졌네요 하는 정서적인 심리 안정의 효과를 누리기 위한 영리 행위가 될 수 있어서 그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은 일부 사례에 불과한 것이지 한의사들에게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의업은 그러나 최근 초음파 기기와 뇌파괴를 허용하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진 만큼 내친 김에 관련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인 헝다그룹이 파산 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접수처는 중국이 아닌 미국 뉴욕 법원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9월 전 세계를 들었떠났던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부도 위기 사태. 2년째 산송장처럼 버티던 헝다그룹이 파산 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접수처는 중국이 아닌 미국 뉴욕 법원입니다. 450조 원 넘는 부채를 짊어진 헝다가 해외에서 진 빚부터 정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파산 결정을 하면 회사는 결국은 파산으로 인해 해산을 하는 거고요. 채권에 대해서는 몇 %는 탕감하고 몇 %는 갚고. 헝다그룹의 자산 총액은 331조 원으로 부채가 더 많습니다. 2년 만에 공개된 실적은 147조 원 적자. 지난해 3월 주식 거래도 중단돼 다음 달 상장 폐지 위기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선 아직 파산 전입니다. 중국판 리먼 사태는 없다는 당국의 정치적 의지가 작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그렇다고 정책자금 투입과 같은 중국 정부의 구제도 없었습니다. 헝다의 쉬자인 회장을 비롯해 부도 위기에 몰린 부동산 재벌들이 빚 갚는 데 사재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붕괴의 도미노를 막기엔 역부족. 금융시장의 거품도 꺼지면서 이른바 큰손들은 물론 서민들의 종잣돈까지 증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권당국은 헝다를 비롯한 부동산 개발사들이 정보 공개 의무를 어겼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년 전 헝다 사태 때부터 계획했다는 부동산 거품 빼기 공정의 하나인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최근 중국 부동산 업체의 잇따른 디폴트 사태로 중국의 경기 침체 가속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졌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의 디폴트 우려에 헝다그룹의 파산 보호 신청까지 중국 부동산 위기가 경제를 더 휘청이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해 부동산 위기가 곧 금융과 실물 경제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취약점 때문입니다. 更多的业主和客户可能都是在等一个政策的一个落地，没有太大的说我要不还价或者我要加价这种东西是没有。 게다가 소비 심리도 꽁꽁 얼어붙은 상황. 내수 부진으로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更便宜了啊，便宜点了，我们这便宜多了卖的。对于现在这个情况是比较消费的时候稍微谨慎一点，但是能省一点还是省一点嘛。 침체된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중국 당국은 연일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급 휴가제와 탄력 근무제 장려 등 소비 회복을 위한 20개 조치가 발표됐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조치도 나왔습니다.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부처가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인데 효과를 기대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일각에서는 감추기에 급급한 중국 당국의 안일한 인식이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当前呢，中国经济不存在通缩，下阶段也不会出现通缩。那么从整个经济运行的情况来看，我们看到经济运行呢整体上在恢复。 하지만 여러 실물 지표가 보여주는 경제 위기를 고려하면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지원책 등 경기 부양책을 총동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부진한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푸는 유동성 공급 대책이 나올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최근 북한 태권도 선수단이 3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경을 넘어 중국에 입국하는 등 북한이 외부에 문을 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년 7개월 만에 이루어진 대규모 인적 왕래여서 국경 개방 가능성이 주목되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일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영상입니다. 대형 버스 2대가 압록강 철교를 건너고 있는데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로 넘어갔던 버스가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어 북한 태권도 선수단이 버스에서 내려 입국 절차를 밟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税関でバスを降りた選手たちは確認できただけでも40人以上です。マスクをしている人もいますが、マスクをしていない人もいますね。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북한이 머지않아 국경을 개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웨덴 여행사 코리아 콘술트는 북한이 우선 이달 안에 자국민을 위해 국경을 개방하고 이후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받아들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에 있는 고려 투어도 북한이 조만간 자국민 이동을 시작으로 국경을 개방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고민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개방을 해야 그래야 북한의 경제가 그나마도 좀 숨통을 뜰 수 있고 또 인민 경제판 그나마 좀 나아질 수 있는데 그렇다가 잘못해서 다시금 코로나가 전파되면 북한으로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인 문을 개방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면 개방까지는 시간이 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문을 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북한은 다음 달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막하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예정이어서 국경 개방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전국에 국지성 호우가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름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이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절기 입추가 지났지만 계절의 시계는 여전히 한여름입니다. 33도 안팎의 폭염에 높은 습도까지 더해진 도심 풍경은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경기 안성 서운면의 한낮 기온은 사람 체온을 넘어선 37도까지 올랐습니다. 경기 포천 관인면 36.5도, 서울도 33.3도를 기록했습니다. 33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 초 비가 오기 전까지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동풍으로 인한 지형 효과가 더해져 매우 무덥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중반부터는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릴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 일부 지역에는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동쪽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서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 사이에서 강한 비구름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구름이 정체하며 중부와 남부에 길게 영향을 준다면 2차 호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먼 남해상에서 태풍이 만들어진다면 한반도로 북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올라오는데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해지면서 수축하게 되면 태풍의 길이 우리나라 방향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름 후반 늦더위가 지속하는 가운데 국지성 호우와 태풍의 위험성까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을을 앞두고 찾아오는 2차 호기와 태풍은 더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현재 시간 18일 아기 7명을 살해하고 6명을 살해 시도한 혐의로 유죄 인정을 받아 영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BBC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33살의 간호사 렛비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잉글랜드 체스터 백작부인 병원 신생아실에서 일하면서 남아 5명, 여아 2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주로 야간 근무 중에 아기들에게 일부러 공기를 주입하거나 우유를 강제로 먹였고 2명은 인슐린에 중독시켰습니다.
이 중엔 미숙아나 쌍둥이들이 있었고 한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살해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미술품 장터인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이 다음 달 초 동시에 개막해 미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키아프 서울과 영국에 기반을 둔 프리즈의 프리즈 서울이 다음 달 6일 서울 코엑스에서 나란히 열립니다. 국내외 330여 개 화랑이 참여해서 앙리 마티스, 안드레아 바카로 등 거장의 걸작부터 수십억 원에 이르는 현대 미술 작품, 신진 작가의 독창적인 작품까지 폭넓게 전시하고 판매할 예정입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음란 테이프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세운 상가를 찾아옵니다. 고객꾼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10만 원을 선불로 받은 뒤 10여 분이 지나자 어디선가 물건을 가져와 건네줍니다. 청계천 영상 같은 경우는요, 아저씨들이 숨어서 막 팔거나 막 그런 거 있어요. 이 비디오는 여자가 빨간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 있어 학생들 사이에 빨간 마후라란 이름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압수된 빨간 마후라 비디오 테이프는 이처럼 나쁜 화질로 볼 때 이미 수백 차례나 복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용 홈비디오로 촬영한 뒤 학생들끼리 여러 차례 복사돼 놔두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봤다는 친구들 없어요? 많아요. 어? 언제 봤어요? 네, 옛날부터 많이 봤어요. 폭력에 물든 비디오 영상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고 싶다면 아이들을 비디오 가게로 심부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뭘 볼까 자녀들과 함께 고민하며 비디오를 골라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직장인들이 요즘 일과 후 가장 즐겨 찾는 곳은 비디오 가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디오 한 개당 2,000원. 5편이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주말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휴가 절정기를 지나서 이동하는 분도 많으시죠? 오늘 고속도로는 막바지 휴가 떠나는 차량들로 혼잡하겠습니다. 시원한 동해바다, 강원도 향하는 길이 특히 어렵겠는데요. 서울 양양선은 강일에서 서종까지 막혔다가 더 가서 춘천과 인제 지역 통과도 역시 어렵겠고요. 50번 영동선은 신갈에서 양지, 덕평에서 이천, 만종에서 새말 사이로 용인이나 이천, 원주 부근 통과가 힘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현재 고속도로 곳곳으로는 비가 지나간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인데요. 20% 이상 감속 주행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성이나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 곳도 많습니다. 안전거리 200m 이상 충분히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나기 예보가 있기 때문에 각오를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15번 서해안선 서울 방향으로는 금강대교 부근 빗길 속에 사고 구간 있으니까 1차로 쪽 잘 피하셔야겠고요. 주말 바다로 향하는 분 많으시죠? 서해바다인데요. 15번 서해안선 아직까지는 뚜렷한 정체 없는 상태입니다. 동해바다 이동하는 길 상황은 어떨까요? 네, 60번 서울 양양선이 양양 쪽으로 화도 부근에 짧은 정체가 시작됐고 앞으로 많이 막힌다면 강일에서 서종 구간 통과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52번 고속도로 이용해서 강원도 쪽 원주 방향으로 이동하는 길도 초월 부근에서 2km 길이로 정체 이어집니다. 안전띠 전자석에서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비와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우산을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지금 레이더 화면을 보면 영남 해안 지역에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전까지는 남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 80mm 이상, 경북 지역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오겠고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내일까지 내륙 대부분 지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전남 동부와 영남 서부 지역은 80mm 이상의 많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당분간 영남 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 전주 32도, 부산과 울산 30도까지 오르면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화요일 중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주 중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